자, 교재로는 10쪽 보시고 돌림 힘에 관해서 할 건데 먼저 우리 힘이라는 거는 변형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 이걸 바로 우리는 힘의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힘은 우리가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힘이 시작되는 이 시점을 뭐라고 불러? 작용점. 힘의 작용점. 요 가리키는 곳은 힘의 방향이 되겠지.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의미하는 것을 힘의 크기라고 정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힘의 3요소 이렇게 표현을 해. 힘의 작용점, 힘의 크기, 힘의 방향을 힘의 3요소라고 표현을 하고, 힘의 3요소는 아니지만 이 힘이 작용하고 있는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지점, 요거를 힘의 작용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이라는 거는 화살표라는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3요소를 일단 표현을 하고, 이 뭐 방향 쪽, 이쪽 방향하고 나란한 이 선분 자체를 우리는 힘의 작용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힘을 합성을 할 수가 있는데, 같은 방향의 두 힘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3N짜리고 4N짜리다. 그럼 이거 도로 힘을 합성하게 되면 몇 뉴턴이 나와? 7N이 되겠지. 7N. 근데 반대 방향의 두 힘이라면 큰 거에서 어떻게 하면 돼? 작은 거를 빼주면 된다. 그러면 큰 힘의 방향으로 1N이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비스듬히 작용하는 두 힘이다. 비스듬히 작용하는 두 힘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했었니 이거?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걸 이용했지. 네. 그래서 나라는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처음 맞닿은 점에서부터 끝점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주게 되면 힘을 합성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힘을 F1이라고 하고 이 힘을 F2라고 한다면 F2의 끝부분에서 이어지는 F1을 그려도 돼. 그래서 처음 점과 끝점을 이렇게 이어줘도 마찬가지로 힘을 합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뭐 평행사변형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삼각형법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직으로 만나는 두 힘이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을 해주면 되고, 이 힘의 크기는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지. 이게 3이고 4다 그러면 얘는 얼마야? 1N.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성을 할 수 있다. 뭐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중학교 때 여러분들 아마 이거 배웠을 거야. 중학교 1학년 때. 자, 돌림힘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기 위한 힘이다 라고 봐주면 됩니다. 돌림힘은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T 비슷하게 씁니다. 읽을 때는 타우라고 읽어주면 되고, 이 돌림힘은 힘의 크기에다가 거리 값을 곱해준 값으로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는 게 바로 돌림힘이야.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냥 힘 곱하기 거리 해주면 되겠지. 그럼 단위는 당연히 뭐야? 힘의 단위인 뉴턴과 거리의 단위인 미터를 곱해줘서 뉴턴 미터라는 단위 값으로 나타내주면 되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뭐야 그 렌치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스패너 같은 거. 거리가 여기 R1이고 내가 F라는 힘을 이렇게 가했을 때 돌림의 크기는 얼마야? F 곱하기 R1이 되겠지. 근데 똑같은 힘인 F라는 힘을 줬지만 거리가 2배만큼 커지게 된다면, 2R이라고 한다면 이때 돌림의 크기는 2FR1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거리가 2배가 돼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는 2배가 더 커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의 원리가 되겠지. 그 받침점에서부터의 길이 값이 길면 길수록 같은 힘으로도 더 큰 힘의 효과를 낼 수 있다. 혹은 거꾸로 얘기하면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물체를 들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거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힘의 방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렌치가 이렇게 있고 얘를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얘를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경우, 각도의 크기가 몇 도가 될수록 돌림의 크기는 커진다? 90도가 될수록 커진다라고 봐주면 돼.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힘을 분해해서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실질적으로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두 개의 힘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돌림힘은 무조건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가 가장 커다란 힘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럼 다시 쓴다면 돌림힘의 크기는 F 곱하기 R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게 사인 세타 값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돌림힘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인 0도가 되는 거지. 사인 0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돌림힘은 작용하지 않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돌림힘을 이용한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지뢰입니다. 지뢰. 과거 교육과정에서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나왔었는데 한참 동안 지금 없어지는 상태야. 자, 지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다 물체를 갖다 놨습니다. W라는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가 있고, 내가 얘를 F라는 힘으로 이렇게 누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물체의 무게가 W라는 얘기는 이 물체가 아랫방향으로 당연히 W만큼의 힘으로 누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돌림힘의 크기를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R1이고 R2입니다. 이때 뭐 지뢰의 무게는 없는 걸로 이렇게 무시하자라는 단서가 나왔다면, 결국 얘의 돌림힘의 크기, 이 값과 이쪽 내가 누르는 방향의 돌림힘의 크기, 요 값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결국은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F라는 것은, F는 결국은 R2분의 R1 곱하기 W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럼 R2가 크면 클수록 내가 주어야 될 힘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아주 적은 힘으로도 물체를 들어올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지. 그치? 고대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뭐라 그랬어? 아주 정말 길다란 지뢰 때만 있다면 자기는 뭐를 들 수도 있다? 지구를 들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축바퀴라는 것도 있어. 이렇게 생긴 게 축바퀴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약간 비스듬히 본 모습이고, 앞에서 봤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지. 그럼 여기다가 어떤 줄을 이렇게 매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 또 실을 매달아서 내가 F라는 힘으로 당기게 된다면, 자, 여기다 선을 하나 긋게 되면 이 축바퀴의 중심을 축으로 해서 내가 당기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마치 지렛대처럼 이렇게 얘가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야. 결국 똑같습니다. 지뢰랑 똑같은 원리로 요거의 길이를 R1, 요거의 길이를 R2라고 한다면 이것도 W 곱하기 R1은 F 곱하기 R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축바퀴 그 반지름이, 큰 원의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힘으로도 들 수가 있게 된다라고 봐주면 되겠지. 근데 사실 이 축바퀴는 돈다라는 개념보다는 뭐야? 돌릴 때 많이 쓰는 거지. 우리 이런 뭐 손잡이도 축바퀴입니다, 이거. 그치? 요 길이가 기니까 살짝만 눌러도 돌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손잡이가 없으면 내가 얘를 돌리기가 쉬워, 어려워? 어렵게 되는 거지. 그런 거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병따개라든가 장돌이, 자동차의 운전대라든가 드라이버 같은 것들 전부 다 돌림힘들을 이용한 것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12쪽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자, 1번은 가는 7N, 나는 1N. 2번에 55XO. 알짜임이 0인 거를 가할 순 없어요. 알짜임이 0인 거를
0인 힘을 갈 수는 없어요. 힘이 0인데 어떻게 가해? 2번에 55x5, 3번은 2뉴턴, 4번에 1뉴턴미터, 5번에 x5x, 6번에 기억 클수록 니은 클수록. 틀린 거 있습니까? 없지. 자, 다음 돌림임의 평형입니다. 이거는 좀 아까 설명했던 건 그대로야. 뭐 추가적인 것도 없습니다. 자, 지금 돌림임의 평형이다라는 얘기는 돌림임의 합이 0이다라는 얘기고, 거기 지금 시소를 타고 있는 두 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은 무게가 300N짜리고 아래쪽으로 300N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600N이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소 전체의 길이는 모르겠지만 여학생부터 받침점까지의 거리는 이게 2m고 남학생까지의 거리는 r이라는 거리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 돌림임의 방향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학생에 의한 돌림임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반면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림임이 작용하고 있을 때 그 두 개의 돌림임의 합이 0이 되게 되면 돌림임의 평형을 이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그대로 써보면 아까 우리 했던 거 그대로지. 힘 곱하기 거리 300 곱하기 2m가 되는 거고, 요 값하고 600 곱하기 r을 곱하게 되면 요 두 개의 값이 같다면 결과적으로 이 시소는 평형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러면 r 값은 얼마야? 1m가 되겠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의 평형과 돌림임의 평형.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맨날 늦어, 맨날. 자, 지금 보게 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둘의 작용선이 일치합니다. 그리고 힘의 크기도 똑같지. 그럼 당연히 R자 힘은 0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힘의 평형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면 되겠고, 그래서 물체는 정지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인데, 작용선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힘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힘의 크기는 똑같아. 이것도 F라는 힘이고 이것도 F라는 힘인데, 얘의 작용선은 이런 방향을 나타내고 있고 얘의 작용선은 여기가 되겠지. 서로 간의 작용선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힘의 평형이 될 수 있다 없다? 힘의 평형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잡아당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니까 작용선이 어떻게 될 때까지? 일치할 때까지 얘네들은 회전을 할 수밖에 없지. 회전한 다음에 작용신이 같아졌을 때 그때에서야 힘의 평형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사실 이 단원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 그 맨 밑에 있는 역학적 평형 조건입니다. 그것만 잘 알면 돼. 이 역학적 평형 조건만. 첫 번째, 이 역학적 평형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가 회전도 하지 않고 힘의 평형을 이뤄서 결과적으로 정지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 걸 우리는 역학적 평형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힘의 평형입니다. 두 번째는 뭐야? 돌림 힘의 평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면 역학적 평형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는데 일단 뒷장을 한번 넘겨봐봐.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전체 무게가 한 곳에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 지점, 그걸 우리는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규칙적인 물체들은 당연히 대칭적인 물체들은 물체의 중앙점에 위치하고 있고, 모양이 불규칙한 거기 나무 배트가 있는데 이랬을 때는 좀 무거운 쪽으로 무게중심이 좀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조물의 안정성에서는 그냥 한 번씩 좀 읽어보고 넘어갈 겁니다.
안정평형과 불안정평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지금 그 반원도 아니고 약간 이렇게 원 모양의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물에다가 공을 올려놓은 거야. 근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약간 옆으로 만약에 얘를 비껴서 이렇게 놓게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 안정적인 평형 조건이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평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평형은 불안정 평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과 바닥면 사이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 자, 이런 물체가 있고 얘가 무게중심이 여긴데 얘가 만약에 내가 얘를 기울여서 이런 모습이 되게끔 했다. 근데 무게중심이 요 바닥면에서 벗어났어, 안 벗어났어? 안 벗어났지? 그럼 다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올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근데 무게중심이 요 바닥면보다 더 넘어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 만약에 이렇게 돼버린다면 요게 바닥면이 되는데 결국 요 무게중심이 요 바닥면 요 영역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이때는 회전을 해서 넘어가 버리게 된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또 가서 복원력과 돌림힘이라는 것도 있는데 복원력은 다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오려고 하려고 하는 그 힘을 우리는 복원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역학적 평을 좀 벗어날 수 있어도 이 복원력에 의한 돌림힘이 물체가 다시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려고만 한다면 물체는 우리가 안정적인 물체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거 정리해 놓으시고 어디로 갈 거냐면 18쪽 문제를 풀어봐. 이것도 빨리 풀어보십시오. 자, 1번부터 봅시다. 그림은 지뢰에 힘 F를 작용했을 때 무게가 W인 물체가 놓여있는 지뢰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했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표시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돌림힘의 크기가 서로 평형을 유지하게끔 그 물체의 무게 W 곱하기 스몰 b는 F 곱하기 A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F의 크기는 B분의 A가 아니라 A분의 B 곱하기 W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X가 됩니다. 그 다음 B가 일정할 때 A가 클수록 같은 힘으로 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B가 일정하고 A가 커지게 되면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맞는 설명이고 그 다음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할 때 W에 의한 돌림힘과 F에 의한 돌림힘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X55. 자, 다음 2번 그림은 균일한 직육면체 막대의 한쪽 끝은 받침대로 받치고 다른 쪽 끝은 손으로 받쳐서 막대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 막대의 무게는 100N이고 길이는 4m. 여기 지금 이렇게 손으로 붙잡고 있어. 이렇게. 자, 그럼 받침점을 회전축으로 하면 막대에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돌림힘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가 될까? 200N이 되겠지. 왜 200N이 됩니까? 무게 중심을 찾아야 돼 무조건. 그럼 무게 중심은 이게 지금 규칙적인 물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운데가 무게 중심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받침점으로부터의 거리는 2m가 되는 거다. 실제로 누르고 있는 힘은 100N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돌림힘의 크기는 200N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손이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 그랬는데 이 막대 지금 누가 들고 있는 거야? 손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받침점도 같이 들고 있는 거지. 둘이 똑같이 지금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 50N, 얘 50N의 힘으로 들고 있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손이 막대를 받치는 힘의 크기는 50N이 됩니다. 3번 다음은 바닥에 놓여있는 물체의 안정성을 설명한 글이다. 그림과 같이 물체의 뭐를 지나는 연직선이 무게중심이지. 무게중심이 지나가는 연직선이 바닥면을 벗어나면 중력에 의한 뭐가 물체를 넘어뜨려? 돌림힘이 됩니다.
그다음 4번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겁니다. 힘의 평형이나 돌림힘의 평형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구조물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평형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역학적 평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역학적 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X. 또 힘을 가해서 물체가 역학적 평형 상태에서 벗어날 경우에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가 쉬워 어려워? 쉽지. 여기 어렵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다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힘이 0이어도 돌림힘이 평형을 이루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짜힘이 0이어도 돌림힘은 평형을 이루지 않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다음 타워 크레인으로 작업할 때는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 모두 유지하면서 당연히 작업해야 됩니다. XX 55. 자, 다음 대표자료 분석입니다. 자, 지금 전체 길이가 뭐 2m, 8m, 2m니까 12m짜리 막대가 있고 그 막대의 질량은 30kg짜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체 길이가 지금 12m니까 요 가운데 부분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여기가 무게 중심이 되겠지. 그럼 얘는 여기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얼마의 힘으로 지금 가하고 있는 거랑 같아? 300N의 힘으로 가해주고 있겠지. 왜냐면 막대의 질량이 30kg이고 중력과 속도는 10으로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300N의 힘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아까는 사람이 들고 있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장에다가 실을 매달아서 여기 묶어가지고 지금 얘를 지금 고정시켜 놓은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실은 어디로 힘을 가하고 있는 거야? 위로. 위쪽 방향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힘을 가하고는 있다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받침점이 있는데 이 받침대가 이 막대를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는 600N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다 봐도 철수의 질량이 나와 있지 않아. 그래서 철수의 질량을 M이라고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우리가 기준점을 좀 잡아야 되는데 어디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여기 A점이 날 거야 아니면 B점이 날 거야? 상관없어요. 뭐 문제 푸는데 어차피 뭘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풀기 위해서는 B를 잡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지금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요. 그건 몰라. 근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를 기준점으로 잡아주면 돼. 자, 그렇다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힘의 평형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아래쪽으로 누르는 힘과 위쪽으로 얘네를 떠받치게 되는 힘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뭐 있어? 막대의 무게 있지? 그 다음에 철수의 무게가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얘는 10M만큼의 힘으로 지금 누르고 있겠지. 철수의 질량을 M이라고 한다면. 그럼 아래쪽 방향의 힘은 10M 플러스 300N. 요 값의 크기랑 뭐가 같은 거야? 600 플러스 얘가 떠받치는 힘이지. 자, 이 실이 붙잡고 있는 힘. 이걸 FB라고 한번 해봅시다. FB랑 서로 같은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돌림힘의 평형도 얘기할 수 있는데 B점을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과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 그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몇 개가 있어? B를 기준으로 잡으면 시계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 있잖아. 얘만 시계 방향이잖아. 다른 거 없지.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돌림힘의 크기는 얼마? 8 곱하기 600 되겠네. 반대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얼마가 있나 보니까, 자, 지금 여기가 중심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가 될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되는 거야? 4m가 되겠지. 그러면 결국 이건 300 곱하기 4가 있고 또 뭐가 있나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2m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총 4m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요게 또 얼마야? 2m 되겠지. 그럼 받침점에서부터는 총 몇 미터? 6m가 됩니다. 그럼 6 곱하기 10m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네. 그러면 60으로 약분하면 얘 없어질 거고 얘는 5가 될 거고 얘는 10이 되겠네. 그럼 4, 5, 20 얘는 80이니까 넘어가게 되면 철수의 질량은 얼마? 60kg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철수의 질량까지 우리는 찾아냈어.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게 되면 요 값이 얼마야? 600 되겠지. 600 플러스 300은 600 플러스 FB가 되는 거니까 실이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는 얼마가 된다? 300N이 되겠구나.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B로부터 막대 무게 중심까지와 철수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B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는 4m, B로부터 철수까지의 거리는 아까 6m였지. 4m, 6m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철수의 질량을 M철, 그 다음에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FB라고 한다면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을 써봐라 이렇게 얘기했지. 그건 아까 요거 했던 이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한 조건 요겁니다.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돌림힘의 평형을 이용을 해서 철수의 질량을 구할 때 A, B 중에서 어느 점을 회전축으로 하는 게 더 편리한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모르는 이 값을 갖다가 우리가 회전축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B점이 되겠다. 그 다음에 철수의 질량 우리 구했지. 철수의 질량은 60kg 라고 봐주면 되겠고, 그 다음 실이 막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얼마야? 300m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힘의 평형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돌림 힘의 평형, 이거 두 개를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거를 연립하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전체 값들을 다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지. 자, 다음 6번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은 0입니다. 맞는 거고, 그 다음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물체의 돌림힘의 합은 회전축에 따라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돌림힘의 합은 무조건 0이 돼야 되지. 그래서 다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회전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물체에 여러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 회전축이 어느 점이냐에 따라 각 힘에 의한 돌림힘 값은 달라지게 됩니다.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회전축을 어느 점으로 정해도 돌림힘의 합은 0이 되냐 이랬는데, 선생님이 아까는 편의상 B를 잡았지만 만약에 A점을 회전축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뭐야? 돌림힘의 합은 얼마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것도 맞는 거고. 그다음 힘의 평형은 이루지 않고 돌림힘의 평형만 이루면 물체는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게 아니라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뒤에 대표자료 분석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채점. 자, 1번은 들어오시면 돼. MNG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그다음에 G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 2번은 R1 곱하기 라지 mg, 요 값은 R2 곱하기 스몰 mg, 이게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3번 구조물이 역학적 평형 유지에 의한 조건은 두 가지로 했지. 돌림힘의 평형과 힘의 평형 두 가지가 모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 4번에 OXX, OX 틀린 거 있습니까?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